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재산 관련 논란과 과거 언행들이 총선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변호 논란이 휩싸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사건은 모두 사임했습니다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논란들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종섭 호주 대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 대사의 사임이 총선에 미칠 파장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공식 선거전은 개막을 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입법 권력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과 한숨을 더 많이 듣는 요즘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와 그 남편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격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심판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고 또 검찰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고 20년 이상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일을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그 부부는 조국 같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종근, 박은정 모두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자,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친문 검사로 불렸던 이 박은정 후보와 남편 이종근 전 검사장, 부인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동안 검사장 출신인 남편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아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쟁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만 10만 명이고요. 피해액은 1조 원이 넘는 이 사기 사건에 가해업체 대표를 변호하고 22억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피해액이 4,400억 원에 달하는 다른 다단계 업체의 변호도 맡는 걸로 알려졌죠. 이 이종근 변호사, 검사장 시절에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서 민생 침해 범죄라고 말했었습니다. 유사한 불법 다단계 코인,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 대해서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지검장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피해자들은 완전 서민들이시고 이런 점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이 그 피해가 회복 안 되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검사장 변호사를 개업하면서요. 본인이 다단계 수사에 아주 전문성을 가진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논란의 수임권은 모두 사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네. 문제가 없다면 왜 사임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의 우선순위 번호를 받은 자들의 면면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이들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리고 위법성 등이 계속해서 밝혀집니다. 이 크기만큼이나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거품일 것이다. 그리고 남은 12일, 13일 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면면이 계속 밝혀질 것이다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저 보면은 이제 남은 건들 문제가 된다면은 수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죠. 지금 이미 최근 1년 동안에 41억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미 41억을 수익을 냈다라는 소리인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20대 초반의 평균 연봉을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진짜로 130년 일해야지 되는 돈입니다, 저게. 130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지금 41억이라는 돈이 돼요. 근데 저것을 지금 불과 1년 만에 재산 증식을 하고 남은 거는 수임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다 먹을 거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종근 변호사, 지금은 변호사죠.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유사 수신 사기 범죄나 그리고 다단계 사기 범죄에 대해서 검찰 당시에 정말로 이름이 높았던 검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대검찰청에서 진짜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검사들에게만 주는 블랙벨트를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다단계 사기업자들이나 유산 수신 범죄의 사기 가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변호해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죄목을 덜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22억을 변호비로 지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죄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피해자들을 위한다라고 해왔던 사람이 정작 변호사를 개업하고 나서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선으로 계속해서 포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비단 한 명의 한 명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신당의 후보들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전관예우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그 뒤에서 좀 짚어볼 겁니다. 차지원 교수님. 예. 지금 문제 핵심은 이종근 변호사가 받았다는 그 22억 원의 그 돈들, 그게 피해자들의 돈을 수임료로 받았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단계 판매 회사들의 일종의 수입의 출처가 사실은 뭐 일반 기업들이니까 지금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한 것보다는 일종의 다단계 피해자들이 가입비로 운영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그 다단계 이 지금 문제가 된 회사 휴스템인가요? 휴스템 코리아인가요? 이 회사의 상당한 그 지금 수입은 사실 피해자들의 가입비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피해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금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이 22억이라는 돈이 뭐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출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 피의 선상에 올라 있는 대표적인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돈보다는 아마 지금 이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거둔 수익으로 네. 그 대금으로 아마 변호사 비용을 충당했을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는 그러한 돈으로 변호사비를 챙겼다. 네. 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뭐 이 누구보다도 이러한 그 다단계의 이 구조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이종근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특히 이 수임료 자체가 이렇게 거액이라고 한다면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뭐 법적으로는 뭐 크게 위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소위 말해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될 일종의 뭐랄까 윤리라는 잣대에서 봤을 때는 상당 기대에 못 미친다 생각이 듭니다. 예. 다단계 피해자들, 어제 논란이 보도된 이후에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자신이 받은 수임료가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그 돈이고 범죄의 수익금이고 작물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이종근 변호사, 겉으로는 다단계 사기꾼 잡는 정의의 사도, 뒤로는 사기꾼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겼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받은 그 수임료가 22억 원의 수임료가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이고 범죄 수익금이고 작물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또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사기친 그 돈들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회장이라는 작자가 한때는 44명 변호사까지 줬다고 그래요. 진짜 이 사람이 남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돈을 갖다가 한 사람이 20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회원들이 보통 50대에서 60대, 70대까지 모집을 했어요. 한 분이라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영금식으로 좀 살아볼까 싶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다예요, 거의 다. 정말 피눈물 난 사람들 많아요. 정홍희 의원님, 50대, 60대, 70대까지 어르신들이 많다. 참 피눈물 난 사람 많다. 우리를 위해서 수사했던 그 검사가 지금 가해자 편에 서서 지금 변호를 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참 역설적인데요. 우리나라에 예를 든다면은 마약 전담 검사 내지는 금융 사기 수사 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결국은 자기가 수사를 했던 대상을 자신이 수임료를 받고 이제 변호하는 그런 그 위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히 이 다단계 사기범을 수사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랙벨트까지 인정받은 그러한 그 능력 있는 검사였다가 결국은 그 총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이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는데 그거 자체도 법으로 하자는 없어요.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많죠. 예. 지금 그 60대, 70대 피해자 중에는 고위공직자이신 분도 있고 평생 모은 돈을 여기다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한 푼도 못 받은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부인이 지금 혁신과 개혁을 주창하면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지금 1번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남편이 한 일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냐면은 과거에 이들이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근데 네. 그 당시에 주가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학력 문제라든지 이거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기도 전에 문제인데도 그걸 얼마나 공격해댔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오히려 지금 이게 부인하고 남편이 무슨 상관인가, 부인이 출마하는데 이 얘기를 직접 했어요.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지금 부인이 출마하는 것인데 남편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엊그저껜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귀를 씻겠다 그러는데 저도 정말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예. 이런 정말 내로남불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조국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준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법 기술로 보면은 이게 무슨 법적으로 하자 있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네. 적어도 정치인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 관리가 철저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박은정 후보와 이 변호사 부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 문제를 직격했습니다.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저는 다단계 사기 사건이 정말 많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정도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살인 같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악질 범죄입니다. 그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22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그 정도면 공범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저를 조선 제1검이라고 부르면서 검사 생활을 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별별 사건 다 해보고 별별 나쁜 놈 다 만나봤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단건에 22억 땡기는 건 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10만 명의 서민을 등쳐먹은 사기꾼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아간 겁니다. 그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그건 범죄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변호사 이분이요 검사 시절에 조이팔 사건이라든지 제휴그룹 사건 같이 아주 큰 그 다단계 사건을 수사를 했던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블랙벨트도 받았던 분이고 그런 만큼 다단계 피해자의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인데 이번에 입장문 낸 거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이분이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서민 피해가 있는 분들을 변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분도 문제가 되지만 법조계에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이 전관 예우, 그러니까 아무리 전관이 가서 부탁을 하더라도 후배가 예우를 안 해주면 전관 예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한 건에 22억을 벌었다고 하고 뭐 1년 새에 41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관 예우가 아니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전관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한 3년 정도 됐는데 요즘 좀 짧아져서 2년이래요. 그래서 1, 2년 안에 가장 수임도 많이 하고 수임료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법조계의 전관 예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박은정 전 검사 후보가 뭐 본인의 일이 본인 남편과 본인과를 조금 별개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 정치인은 사실 현행법보다 국민정서법이 더 상위에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이 조금 평가할 일인데 잘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패널분들 이번 논란 전관 예우에 의혹이 있다는 것들은 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저희 오늘 패널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정하는 이 부분인데, 그런데도 박은정 후보는요, 남편은 전관 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 내 남편이 전관 예우를 받았다면 40억이 아니라 160억은 벌었어야 했다, 이겁니다. 전관이라고 하면 검찰 고위직 출신 검사가 검사들하고 친분 관계를 좀 내세워서 수임을 하고, 착수금을 검사장 출신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죠. 전관으로. 1억으로 성실하게 수임하고 까마득한 후배한테 가서 그 성실하게 변론해서 아마 수임한 매출액일 것이다. 김민수 대변인. 네. 그러니까 160건을 수임했으니까 한 건당 1억씩 해서 160억은 받아야지 전관 예우 아니냐, 이건데, 제가 물어본 주변 분들은, 아니 그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뢰인이 거액을 주는 이유가 이 사람의 어떤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주는 것만으로도 전관 예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변호사 수임료를 계약 당시에 5천만 원, 1억은 받는데라고 말한 것부터가 전관 예우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그렇게 받지 않죠. 뭐 300에서 500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10배 정도의 금액을 받고 시작하는 게 전관 예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41억이면은 20대 청년들이 120년을 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했던 160억이요. 그럼 520년인데 이거 조선왕조보다도 긴 시간 아닙니까? 예. 예, 청년들이 조선왕조보다 긴 시간을 뼈 빠지게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을 지금 저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좀 다시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공범 논란까지도 약간 있었어요. 이 정도면 공범 아니냐. 아까 보니까 피해자들이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실제로 형법에요, 작물에 관한 죄라고 있습니다. 작물을 훔친 사람뿐만이 아니라 취득, 양도, 보관한 사람들도 죄를 묻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관련 범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한테 온 이 22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을지 이걸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피해자들 중에서요, 큰 피해를 입었던 분은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전 재산 23억을 넣은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피해자의 돈이 고스란히 변호사에게 넘어갔다. 그 말인즉슨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돈이 변호사에게 넘어갔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발언들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다 점점 일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난 후보와 그 남편에 대한 논란을 지금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 수임료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왜 22억인지 아세요? 20억도 아니고 왜 22억일까요? 부가세를 대신 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20억을 통으로 받아가고 세금도 그쪽에서 내게 하기 위해서 22억을 낸 겁니다. 세금까지 받아간 겁니다. 부가세 10%까지 그렇게 알뜰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차정 교수님. 예. 한동훈 위원장 얘기 보면 네. 저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죠. 예, 법조인 예. 출신이니까.
22억이 왜 나왔냐고 하면 20억에다가 플러스 10%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그거 다 받았다, 다 챙겼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뭐 그 아마 뭐 일반인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수입료를 정할 때 15억이면 15억, 20억이 20억. 그러니까 좀 딱 이 좀 이렇게 그 뭐라죠 꺾어지는 예. 뭐 그런 식의 단위가 아니고 왜 22억일까? 뭐 누가 봐도 아 저건 아마 10% 부가세 때문에 아 저걸 좋은 것이다고 아마 다들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의 사건 수임료를 받으면서 부가세까지 자기가 내기 위해서 그것까지 챙겼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변호사의 탐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이 지금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앞서 지금 박은정 지금 후보가 이야기했던 뭐 한 건당 뭐 지금 이 1억씩 받으면 뭐 160건이면 160억 아니냐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 때 정관예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때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때 검사장, 고검장으로 퇴임했거든요. 고검장 퇴임하고 난 뒤에 이 지금 소득이 늘어난 것이 1년에 한 15억 정도 늘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고검장 출신은 그러면 왜 이렇게 소득이 작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근데 하여튼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보통 퇴임한 그러니까 부장급 검사들이 보통 그 평균 수임료가요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5천만 원 내지 1억이라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특별한 케이스가 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저분이 잘하는 분야에서 뭔가 상당한 영향력을 뭔가 이렇게 법조의 공식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이 좀 다른 신방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의뢰인이 준 것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한 부분도 본인도 알면서도 그걸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적절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왜 부부와 직계 가족을 다 같이 등록을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소위 말해서 이 지금 경제 공동체로서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배우자 중 누가 공직자가 된다 하더라도 서로 다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같이 연대의 책임을 지면서 이 높은 도덕성을 갖고 가야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도 자체를 완전히 지금 배관시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의 부인인 박은정 후보를 1번에 공천한 그 당의 대표, 조국 대표는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단계 수사하시던 분이 다단계 돈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관예우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관예의 개념은 고위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옷을 벗어서 자기가 자기 그 검찰 조직에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것이 정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를 다 쓴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문들 상세히 보시고 또 앞으로도 상세한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호기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조국 대표가 지금 논점을 좀 잘못 짚는 것 같습니다. 많은 비판의 포인트가 이 두 부부가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받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임을 어떤 뭐 계약서를 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행동이 왜 다르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조국 대표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왜 이재명 대표가 친명이면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친명이 아니면은 용서가 안 되듯이 지금 조국 대표가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출범시키면서 검찰 개혁을 엄청나게 부르짖었는데요.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검찰 개혁은 자신의 입시 비리라든지 아니면 권력 관련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찰을 검찰 독재라고 말하면서 그걸 개혁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굉장히 좁은 의미인지,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정관 예우가 타파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박은정 부부의 이 다단계 사기 사건 변론과 관련해 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수임 계약서를 모두 썼기 때문에 정관 예우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액수만 생각해 보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장의 경우에 퇴임 후에 1년 만에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서 통상의 변호사는 꿈도 못 꾸면 이게 정관예우다. 그러면서 수임을 정식으로 써서 정식 계약서를 써서 받는 정관예우가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변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꼬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반윤이었기 때문에 정관예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소위 자기가 원래부터가 다단계 사기와 관련한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변론을 맡으면은, 그러면은 그 변론을 맡으면은 그 현재 검찰에 그 자기가 알고 있던 후배들도 있고 다 연줄이라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은 반윤이니까 정관예우를 못 받고 저 사람은 친윤이니까 정관예우를 받는다는 그 의식 구조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가를 정말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둔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꼬인 건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님이 말씀 중에 좀 포함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국 대표가요, 그동안 이 전관 예우에 대해서 전관 비리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 모습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에서 보게 되면 전관 예우 이런 말 많이 돌지 않습니까? 정확한 얘기는 전관 범죄고 전관 비리거든요. 액수만 생각해 보시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 모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퇴임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거의 100억을 번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통상의 변호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수임을 정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서 수임료를 받는 또 예우가 있고 정관 비리가 있고,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아리가 간지러운데 자꾸 팔을 긁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정치를 하다 보면요,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사실 정치인들 중에 자식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 잘못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신 분도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아마도 이제 조국 그 대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관예우가 본인이 이제 뭐 법조계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정관예우의 하나의 형태를 예로 들고 이번에 박은정 검사의 남편분은 그 형태하고는 다른 경우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제가 조국 대표라면 차라리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 변호사가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판검사 출신들 정관예우 받은 적 없냐, 떳떳하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저는 차라리 그렇게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조국 대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죄가 어떤 국민의힘과 구성원에도 있다는 것을 도구로 쓰여서 심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론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조국 대표가 내세운 이 검찰 개혁이 이런 거였냐, 이러면서 조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한 건에 22억씩 땡겨가는 전관 예우가 양성화되는 겁니까?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씨는 그냥 남편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국, 박범계, 추미애 시절에 법무검찰의 핵심 실세였습니다. 그 두 부분은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법무검찰 사실상 좌지우지할 정도의 실세였던 것입니다. 전관예우 하지 말자.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 조국 대표인데 그건 전관예우 아닙니까? 조국 대표 답해야 합니다. 제가 검사로서 수십 년 일했지만 한 건에 22억 받아가는 전관예우 저는 보도 듣도 못했습니까? 차지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좀 아프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 네. 스스로가 앞서 그러니까 수임료를 쓰고도 그러니까 거액을 받는 경우도 정관 예우, 정관 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과 더 나은 혁신과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네. 우리 강승필 부위원장께서 조국 대표가 그렇게 옹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관 출신 변호사 의원들을 공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그 가치대로 간다면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못 봤네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후보를 물리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지난 2021년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런 지금 법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공직자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해서 변호사가 된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의 사건을 수임하는 기간을요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어요.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다단계 업체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근무했던 공직 기간은 아니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 시절에 자신이 특장을 살려서 일종의 상당히 부적절한 변호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특히 거액을 지금 받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 정관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가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따가운 그러니까 지금 이 비판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하면서 저는 지금 박은정 후보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조국 혁신당의 상당히 지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지금 지지층들에게 부응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기 의원님, 지금 저희 패널분들 네 분의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 박은정 후보가 좀 사퇴할 가능성은 얼마나 좀 보십니까?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라면 사퇴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유권자들도 그렇고 다른 당도 그렇고 얼마나 100% 순도로 혁신과 개혁을 강조하면서 또 정권 심판을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은 남편 일이지만 결국 부인하고 연동돼 있고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설명을 하는데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도요. 만약에 정리를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조국 혁신당다운 거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선거일이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뭉개고 간다? 그러면 아마 조국 혁신당의 거품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저 박은정 후보와 관련된 일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 1번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밖에 안 내는데 그 상징성을 보더라도 비례대표 1번이 결국은 사기와 다단계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선 그런 정관예우를 한 사건에 22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얼마나 지금 곤혹스럽겠습니까? 근데 여기 차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만 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가 없어서 이분이 사퇴를 하더라도 후순위 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석수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혹시 가능성을 좀 여쭤봤던 거고요. 김유수 대변인, 지금 추가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때 2조 원대의 코인 사기 사건도 변호한 걸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 코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을 또 위하는 발언들도 했었는데 정말로 발언이 정말 다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위선적인 행태인데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말하는 정의에는 정의가 없다. 공정에 공정도 없다. 개혁에 개혁도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 개혁은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 철저한 이중잣대를 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조국 당대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지금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신당을 창당한 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위선이라는 두 글자로 다 함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단태의 지옥 중에 보면요. 9개의 지옥이 나오는데 그중에 8번째 지옥이
위선에 대한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 위선에 대한 지옥이 아주 역겹게 표현됩니다. 왜 역겹게 표현되냐라고 하면 공정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네, 지금 조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딸을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울렸던 공정을 해쳤던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우선순위 후보들의 면면조차도 모두가 공정을 해치고 있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12일이 남았습니다. 국민들께 정말로 조국 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의가 정의인지 공정이 공정인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알려야 되고 이 후보들의 면면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번 총선 국면에서 변호사들의 논란이 터질 때마다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재판 내용이 변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코인 변호 논란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변호사가 한 코인 업체가 코인을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 5만 명한테 2조 8천억 원대의 코인 사기를 한 그런 사건을 변호한 겁니다. 이 회사의 관계사 대표인 곽 씨를 변호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종근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서 작년 12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답니다. 2조 원대의 코인 사건까지 이종근 변호사가 변호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강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매우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패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조국 혁신당에 혁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사실 박은정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들이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에 바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이 후보들의 논란에 대해서 당연히 당 대표인 조국 대표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인사가 조국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조국 대표 대선 후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나 국민의 열망을 잘 담아내고 또 쉬운 언어로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하고 또 그 실천 의지를 보인다면은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클 거라고 보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제1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자 교수님, 예. 추미애 후보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네. 조국 대표의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사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예.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다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조국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상당히 큰 하나의 뭐랄까요 장벽이라 할까요? 그런 네. 부분들이 사법 리스크잖아요. 사법 리스크인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사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심에서 2년의 유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예. 대법원에 지금 상고심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이 지금 대선에 뛸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도 아니고 추미애 대표가 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총선 이후에 야권이 상당히 압도적 승리를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지형에 의해서 조국 대표에게 정치적인 활로가 모색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화면에 놓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대표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경쟁 관계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당장 말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최종적인 선택은 나중에 가서 지켜보고 난 뒤에 하겠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네. 예사롭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 후보의 논란을 다뤄봤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 대학생 딸의 명의로 총 11억 원의 대출을 동원했다는 그 논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양 후보 편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지만 지금 편법이 아닌 불법이라는 의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니까 양 후보 지금
유세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후반에 대출을 못하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집사건 할 때 대출을 전면적으로 사실상 못하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켰죠?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대학생 딸을 사업자 등록시켜서 사업 자금에 쓴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대출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 그 돈 진짜 상공인들, 진짜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이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딸 내어서 사기쳐서 대출 받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같은 사람 정리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더하기 때문이에요. 김민수 대변인. 네. 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그 양 후보 딸이 11억 원의 그 대출을 받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대출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사업 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대출 외의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지 않느냐 이 논란을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주택을 구입하던 당시에 국민들 같은 경우는 15억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자체가 원천 봉쇄됐던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의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본인들은 국민들께 이렇게 주택 사지 마라라고 해놓고 할 걸 다 했다라는 지금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위법성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가 은행 지점장들 몇 명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대출이 부부 명의로 돼 있는데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지라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됐었는데 이제 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제2금융권, 예를 들어서 사채인 것 같아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서 대출을 일부 끌어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고 그럼 당연히 이자가 굉장히 높았겠죠. 이거를 갈아타기를 한 겁니다. 대환을 근데, 하려고? 네. 대출 갈아타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불법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기 대출로 판정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은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주택의 담보 가격으로 지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사기성이 있을 수 있다. 법적 위법성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일부 편법을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편법을 넘어서 불법의 영역까지 들어간 것이 아닌지 명확하게 이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자, 양문석 후보의 딸이 어떻게 대출을 받았는가 연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 후보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 당시 상황을 좀 지켜볼 건데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면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들은 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이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한 대부업체로부터 어떤 대출을 하고 그걸 이제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의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로 대환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김민수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노동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런 방식이 있다는 걸 일반인들도 알면 그 당시에 집값이 얼마나 정말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까? 저거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양문석 정치인은 어찌됐든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그 딸, 그것도 대학교 다니는 딸이 어떻게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대출을 해준 그 대구의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 자체에는 불법성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썼다면 네. 이거는 분명히 불법이고 그런 걸 작업 대출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도 있다고 하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는 편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했으나 본인도 편법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선거운동이 굉장히 바쁜 시점에 갑자기 잠적해서 유세 일정도 펑크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상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정 의원님 말씀은 지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양 후보가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에 예정했던 그 유세 현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잠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는 점을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 논란이 제기됐을 때 양 후보는요. 해당 지점 대구 새마을금고가 파격적인 대출을 했다는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출을 해줬다는 그 새마을금고 측 얘기는 다릅니다. 사업자 대출이었고 주택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대출을 내주지 않았을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예. 차 교수님 먼저 예. 그래요? 예. 지금 대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예. 주택 자금 목적인 걸 몰랐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모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20대 대학생이 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부모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를 잡아서 그 금액의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는 이것이 그럼 서류가 다 온전하니까 내준다? 이거 이 대출 심사 안 하나요? 그러니까 20대 지금 대학생에 불과한 친구가 사업을 한다면서 그 11억이나 되는 돈을 빌리는데 아무런 그 이전에 사업 이력도 없고 그리고 지금 또 본인의 명의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부모의 명의 아파트를 빌려서 담보를 잡혀서 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거는 사업 대출이 아니라 이거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자금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 없이 넘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네. 개입을 해서 아마 상당한 편법을 넘어선 불법적인 수단까지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양문석 후보 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2020년 11월 달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상당히 압승을 했던 민주당이 뭘 했죠? 부동산 3법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는 건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 양문석 후보는 2020년 민주당 후보로 지금 통영 고성에 출마했던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2022년에는 2022년이죠. 2022년에는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후보로 경남지사에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는 이런 나름대로의 공직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뭐랄까요? 공직윤리?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아무리 편법이라고 만약에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을 공직 후보로 추천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경남도지사에 출마했을 때도 검증으로 좀 걸러졌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양문석 후보 딸이요.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돈을 빌린 뒤에 그해 6개월 뒤에 바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기 때문입니다. 어학연수,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딸이 실제로 사업할 생각이 없는데 사업자 대출로 집을 구매했다면 다음 그래픽이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업할 생각도 없고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으면서 사업자 등록한 뒤에 대출 받아서 그걸 집을 구입했다면 이거는 사기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이게 위법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업자 대출도 사업자 등록증 갖고 간다고 그냥 나오지 않아요. 네. 사업자 대출도요. 이 회사가 이때까지 어떠한 영역이 있고 그리고 수익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DSR 같은 경우가 새마을금고에서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이 11억이라는 돈이 결코 어느 정도 숙련된 기업에도 나가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유학길에 오르면서 지금 이 자녀가 이런 말을 해요. 부모 잘 만난 복 누려야지라고 이게 SNS에 올렸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네. 지금 한번 그래픽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준비되면 네. 할게요. 예. 네, 말씀 그런 주십시오. 말을 남긴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구간까지 봐야 되느냐? 왜 이렇게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딸의 이름으로 빌렸을까? 단지 지금 이거 사업자 대출 때문에 사기건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게 적발되지 않았다면 제가 봤었을 때는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불법 행위를 충분히 저질렀을 건이다라고 네.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단순하게 국민 정서를 위반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후보로 내고 있는 민주당에서 지금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결단을 할 문제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양 후보는 편법이라고 곧바로 사과를 하길래 사과를 하는구나 했는데 지금 이 불법 논란으로 번지는 거 보면서 좀 축소하려고 했던 건가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양 후보 딸 아까 그 그래픽 한 번 더 볼게요. 네, 지금 양 후보 딸이 올린 글이 또 논란인 건데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 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 지금 양 후보 딸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은 그 딸이 지금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강석필 부위원장님. 네. 법을 지키는 거는 사실 이제 최소한의 도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편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건 분명히 좀 사실관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 부모가 동의를 하면 대출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분이 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나중에 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는 사실 그 일반인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왜 못하느냐? 이 대부업체에서 그 빌렸을 때 그 이자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자 무서워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편법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편법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면 국민의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도 결단을 내리고 본인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어떨까 싶네요. 저희가 양 후보 딸의 그 글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글만 보면 연수를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의 글이지 사업을 하러 외국에 가는 게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담보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대출을 받으면 사기죠. 네, 확인이 될 겁니다. 사업을 안 할 건데 할 거인 척하고 대출 받으면 이것도 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아까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대출 이자가 일반인들도 이런 편법이 있는 건 알지만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못했을 것이다. 그럼 묻고 싶어요. 11억이면 아마 월 대출 이자가 최소한 여기도 지금 뭐 1금융은 아니기 때문에 350에서 450 이상 나왔을 걸로 판단돼요. 네. 그럼 수입이 없는 이 대학생 자녀가 유학 갈 자녀가 어떻게 이때까지 이 이자를 감당하고 있었는지 이 가정에서 불법 증여는 없었는지 이 부분까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아까 법조계 일각에서 사기죄의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금감원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훈 교수님. 네. 조사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딸이 정말 사업을 했는지 이것부터 살필 것 같은데 저희가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딸의 글도 그렇고 네. 딸의 행적도 그렇고 딸이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단 말입니다. 금감원의 조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그러니까 감독하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감원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새마을금고를 그 감독하는 기관의 행안부에서 지금 일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장 지금 대출을 내준 금고 측에서도 지금 이것이 사업 대출이 아니고 주택 구입용 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금 관계 당국에서 금감원을 비롯해서 아마 지금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러한 진상과 별개로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추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국민적 눈높이는 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편법과 탈법에 대한 이 지금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공당으로서의 뭔가 이 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주신 겁니다. 양문석 후보 논란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건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 그런 영끌 논쟁 속에서 약간의 편법적인 대출을 통해서 대학생 자녀가 뭐 상당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다소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 당내에서 다시 뭐 논의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될 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호기 의원님,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한 사과는 편법에 대한 사과였고 불법에 대한 사과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편법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데요. 조금 전에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양문석 후보도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그러면 뭐 을지로위원회 또 뭐 양극화를 시정하고 개혁을 하고 또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막 때로는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양문석 하면은 지난번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에 이어서 딱 이제는 강남 부동산이 떠오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남 부동산을 추구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지금 그 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기죄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왜 다른 여러 금융기관이 있을 텐데 대구 수성에 있는 새마을 금고였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규명이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 그러는데 심판하기 전에 지금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 곤혹스럽게 한마디를 하기는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내부 심판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속보들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네. 저희가 지금 그동안 법조계의 그 평가 그리고 금감원의 움직임까지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도 외에 유용 사실이 알려지면 대출금은 상환돼야 한다. 그리고 이 행안부가 지금 새마을금고 관리를 그렇죠. 하는 주체인가 예. 이죠. 예. 그러니까 한 언론에서 양 후보 그 딸의 대출금의 용도가 용도와 다르게 유용된 것이 확인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행안부 관계자가 그런 걸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자금으로 대출한 건데 사업자금으로 썼는지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이 정도 건을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오늘 중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아마 설명 자료가 나갈 거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대출 용도 자체가 만약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극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대출한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이상 지금 이렇게 대출금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가 감독기관으로서 아마 새마을금고 그리고 또 이게 해당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금 새마을금고 지금 해당 금고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김문수 대변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금 대출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빤하게 이것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이 나간 이 상황, 이 과정 또한 저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 개선이든 또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든 통해서라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호기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것도 지금 포인트인데 또 속보에 따르면은 한 언론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게 입장을 물으니까 저희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공식 대응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당내 기류를 좀 전했답니다. 일각에서 세종갑에 개프기 의혹으로 사퇴한
후보, 네, 이영선 후보 건보다 더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 기류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후보들 중에 이 갭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도 있고요. 그런데 양문서 후보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그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친명 후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양문석을 공천하려고 했고 바로 그러한 업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딸 대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창 선거 운동 중인데 양문석을 정리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지도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만 네. 이거는 지금 그 국민 정서를 상당히 건드리는 것이고 또 양문석 후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주장해온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도 상당히 심각했지만 결국 강남의 잠원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딸 이름으로 사업도 하지 않는데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 원을 그것도 전혀 연고가 없을 듯한 대구 수성의 새마을 금고에서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이제 노출됐다라는 것이 정말 참 보는 사람마저도 씁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이 부동산 논란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에 이어서 공영훈 후보가 아빠 찬스로 군복무를 하는 아들한테 이 성수동의 주택을 증여한 부분이 지적됐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성의 공영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재반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게 지금 30억이 됐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던데 공영훈 씨가 지적을 받아들이면 끝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 왜 안 하는 겁니까? 공 후보의 논란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서울 성수동에 주택을 산 뒤에 몇 개월 뒤에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가 이 주택의 주변에 있는 그 레미콘 공장을 옮깁니다. 그리고 서울숲을 만드는데 당연히 서울숲을 만들게 되면 그 지역의 집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당시 공 후보가 현대차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호재가 될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 이런 뒷말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공 후보의 해명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공고를 해놓은 사항이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마치 제가 무슨 남몰래 정보를 입수해서 한 것으로 뉘앙스로 풍겼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세무사한테 일을 몇 개월 전에 맡겼었는데 딱 그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조건 세금은 완벽하게 내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불편한 마음을 끼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송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세 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 후보에게 제기된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꼭 하루 전에 증여를 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몰랐다고 한 이 해명 부분,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에 앞서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영선 아까 말했던 후보를 사퇴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영선의 사퇴로 인해서 민주당에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 후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 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이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당하게 정보를 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삼호물산 주변에 보면 지하철 들어온다는 얘기가 한 30-40년 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분당 지역, 제가 있는 분당 지역만 해도 어디에 지하철역이 들어올 거야 하는 것들 뭐 10년, 20년 전부터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짜로 판정나면은 거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불과 4개월 전에 확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땅을 매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될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산 후에 시세 차익을 보고 나서 자녀에게, 본인의 자녀,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이것을 증여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토지허가 거래 구역으로 딱 묶여버립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순간에 이 주택에 살지 않고 있으면 이거 증여가 안 돼요. 네. 매매도 안 돼요. 그럼 이걸 하루 전에 어쩌다가 날짜가 맞았다?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이거 신의 영역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계속해서 일치된다? 내가 사고 났더니 확정됐어요. 내가 증여하고 났더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어요. 이게 우연히 계속 이렇게까지 겹친다면 이건 필연이죠.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의 한 수. 이런 표현 재미있습니다. 지금 당장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분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로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청년들의 목소리 한번 살펴보죠. 20살 초반이 아버지를 잘 만나면 군 복무를 하던 중에도 30억 원을 증여받는구나. 누구는 30억 원 받을 때 나는 저녁 선물로 아버지가 삼겹살에 소주 사주셨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신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경제에서 취재한 청년들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영훈 후보가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공장 부지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길게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남겨진 다음에 정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있는 부동산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다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뻔히 호재가 있을 걸 알지만 막상 또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망설여지기 때문에 웬만큼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쉽게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뭐 이용해서 이거 샀다? 이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또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아들을 강조를 하는데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군대에 있으면 뭐 안 되고 군대에 나와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질을 좀 흐리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청년들 많이 어렵죠. 그리고 뭐 부모로서도 그 집을 못 사주는 부모로서도 이런 소식들은 많이 박탈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사실 공영훈 후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이게 뭐 내부 정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 양문석 후보하고는 전혀 별개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님. 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금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번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돈을 벌고 증여나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증여나 상속이 일어나요. 근데 증여를 할 때 이게 뭐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졸업식에 제일 많이 맞춰지더라. 뭔가 이 자녀의 이벤트가 있을 때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 있는 자녀가 생뚱맞게 군대에 있는 자녀한테 왜 이 시기에 이것을 증여했을까? 딱 하루 전에. 네, 딱 하루 전에. 예. 이것은 진짜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우연히 맞출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파고들면은 분명히 이 내부 거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와 당시에 박원순 전 시장 당시죠. 박원순 전 시장 당시와 그리고 현대차와 삼표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구 이 네 곳에서 협의가 있는 가정들에서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차 교수님, 물론 지금 이 공영훈 후보의 경우는 불법성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 공영훈 후보와 관련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사실은 제가 일선 정치부 취재 기자할 때 같이 같은 당을 출입했던 취재 기자였는데 상당히 아주 민한 기자였죠. 상당히 능력 있는 기자였는데 어느 날 지금 현대차 그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표 레미콘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2017년에 현대차 그룹하고 서울시가 서울숲
조성 협약 체계를 하는데 네. 사실 이때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사실 대관 업무를 담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 담당으로 아마 처음에 간 걸로 알고 홍보 있습니다. 담당하면서 이제 대관 업무도 하고 이런 게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마 부사장 때 만약에 홍보와 대관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2017년에 그룹 차원에서의 10월 달에 하는 네. 이걸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네. 그 4개월 전에 이 땅을 샀는데 그것이 그냥 다 아는 알려진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 샀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아마 제가 뭐 지금 이 유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정훈 후보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현대차 그 그룹의 그러니까 부사장으로서 정확하게 이 업무 이렇게 서울시와 협약계는 얼마만한 역할을 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논란의 후보들, 부동산과 관련한 논란의 후보들, 국민의힘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의 경우에 경기도 양평 땅을 사면서 부친이 이사로 재직하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호기 의원님,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아빠 찬스로 땅 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땅을 사면서 땅값의 90% 이상을 자기 부친이 이사로 재직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다. 그래서 부친 찬스 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하는 것인데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공영훈 후보 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또 국민 정서가 이것을 용납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데 공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돈으로 증여를 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역구가 화성을 아닙니까? 거기 30대, 2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공 후보의 경우에는 법적 하자의 여부를 떠나서 갑자기 조국 전 교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조국 교수가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은 여러 가지 편법으로 자기 자식을 용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법적으로의 하자에 더하여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고 또 국민의힘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거는 투자다, 투기가 아니다라 그러는데 보는 눈에 따라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해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분 더 있습니다. 박덕흠 후보가 국토위 간사 시절에 이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공사를 수주받은 그 사실이 지금 또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건 민주당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여야 후보들 부동산 논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박덕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피감기관에서 어떤 수주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건설인 출신이세요. 그래서 국토교통일을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세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국회의원이면서 또 국회의원 상임위 중에서도 건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건설위원회에서 네. 위원으로 일을 하는 도중에 본인의 가족회사가 국토교통위와 관련이 있는 피감기관, 그러니까 피감기관이라는 건 본인이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인 거예요. 네. 그 기관의 공사를 1억, 2억, 뭐 10억도 아니고 1000억이나 수주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말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공영훈 후보의 어떤 그 시세 차익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장진영 후보도 그렇고 박덕흠 후보도 그렇고 어쨌든 원리는 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야기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의힘이 제기된 지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논란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지금부터는 막말 논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막말로 여러 후보들의 공천이 취소됐었죠. 가슴 답답하게도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 수원정에 나선 김준혁 후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조가 예.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 수원으로 옮기는데 그때 모든 풍수지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리는 바로 여인의 의 자리고 그래서 이 딱 붙이는 이 자리는 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를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의 명당이다. 수원 화성에 있는 사도세자 무덤의 풍수지리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그런 빗댄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정옥임 의원님, 참 방송에서 저희가 차마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삐 처리를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교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유튜브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방송된 거 아닙니까? 방송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명당 자리라는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발언한 그 사람도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부인도 있을 것이고 또 딸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어찌됐든 굉장히 지금 당선이 유망한 후보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 그런 것이 개탄스러워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거 질문하는 그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 역시도 상당히 그 여성의 그 신체라든지 여성 폄훼와 관련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진화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또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굉장히 자극적이고 흥미를 유발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런 논란을 제기하는지 정말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쓰고자 합니다. 예, 김준혁 후보의 입장이 나와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을 여성 신체에 비유했다고 적었는데 해당 보도는 막말 평가로 인격까지 해쳤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비유한 곳은 사도세자의 묘소인 융릉이지 관용적인 문장이고 여성 비하의 발언은 전혀 아니다. 더 이상 여성 비하로 매도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김준혁 교수가 그러니까 역사학자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고 앉아 본인이 지금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당대의 풍수지리가들이 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전언의 형태를 하면서 아마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알아듣기 힘드니까 우리 현대어로 좀 쉽게 아마 또 유튜브 방송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들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 후보로 나선 분의 표현으로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후보 논란 또 있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농담을 쏟아낸 게 확인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같이 그 를 좀 바꾸려고 했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김일세 의원님. 네. 들으신 것처럼 발언 대부분을 저희가 삐 처리해야 될 만큼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저 정도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또 정신대 할머니들의 인격 모독 발언을 하고 이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비단 지금 김준혁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 성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기에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는 후보들도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겉으로는 여성 인권이나 지금 약자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별게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여론으로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를 때만 잠시 워워하는 척을 하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같은 행위들이 반복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준혁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후보로 확정된 분들 중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2차 가해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하는 네. 분들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김준혁 후보까지 다뤄봤고 부산 남구에 출마한 민주당 박재호 후보도 설화에 입사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정치에 오래 하면서 선배들 보잖아요. 65 넘으면요. 국회의원 또 할 기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노역인가요? 노역이죠. 사실로는 또 젊은 아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저거만 합니까? 그래서 저도 다음에 뭐 더 큰 도전을 하지 않으면 두 분하고 저는 말 요구합니다. 맨날 뭐 내 요구만 국회의원 할 바에 직업입니까 이게? 정치하려고 그 국회의원 했지 뭐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합니까? 박재호 후보 지금 이번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데요. 올해 65살입니다. 참, 차 교수님. 네. 아까 들으신 그 과거 발언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저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때 처음 당선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박재호 의원이 후보가 사실은 저 남구에서 그때 이 당선됐을 때가 3번의 도전 끝에 당선됐던 상황이라서 예. 본인은 아마 한 번 정도 더 하고 뭐 그런 생각 뭐 그런 것도 갖고 있었겠죠. 뭐 그런데 지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부산 남구 같은 경우는 갑을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이 선거구가 합구가 되면서 지금 이 갑 지역에 있는 박수영 현역 의원하고 지금 이 여야 현역 의원이 1대1로 붙는 아주 지금 특수한 상황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박재호 후보를 공천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본인도 아까 또 더 큰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네. 본인이 만약 3선을 하게 되면 아마 부산시장까지 도전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5세라는 발언 저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지금 지금 이제 이 논란을 들으면서 상당히 조금 좀 멋서가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론 논란이 또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청장이요. 같은 당 김도읍 후보를 공식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하면 안 되죠. 지난해 12월 행사에서 이 김도읍 의원의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른 게 지금 영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호기 배우님, 지금 부산 강서구 선관위가 계도 조치를 했답니다. 네, 저런 노래를 강서구청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관련 법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지금 선거철이면은 관련해가지고 그 주민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심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노래 내용도 별로 없잖아요. 도우비를 사랑한다는 거 외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조금 전에도 제가 예. 야당 후보를 향해서 한심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 역시 한심한 일 아닙니까?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강선필 부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니 우리 민주당 후보들과 관련해가지고 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역사과를 졸업한 일종의 역사학도인데요. 이 사료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사료를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준혁 후보가 역사학자일 때 그때 어떤 학문과 진실에 관련해서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의힘도 이런 점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욕설을 하셨어요. 그 전에도 깽판이라는 말도 하셨죠. 저는 역대 보수 정당의 대표가 이런 말씀을 쓰시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양 당이 사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후보들 말고 당 대표를 얘기하시면 또 이재명 대표 얘기도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하실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가 앞서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추가로 지금 보도된 언론 보도 중에 코인 사기, 2조 원대 코인 사기를 또 변호했다는 그런 논란이 휩싸였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이종근 변호사가 입장을 냈습니다. 박은정 후보가 대신 이종근 변호사 입장을 SNS에 올렸는데요. 2조 원대 코인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허위 사실 적시를 한 그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서는 사임을 할 것이고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종근 변호사가 2조 원대의 코인 사건을 변호했다고 보도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보도해드렸기 때문에 반론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근 변호사가 2조 원대 코인 사건을 변호한 적이 없고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서는 사임을 할 것이고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박은정 후보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종근 변호사의 반론 전해드렸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악재였던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가 매듭 지어졌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입니다만 여당의 요구를 정확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권에서는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 보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고 장관 생활하고 정치 생활하면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쪼대로 살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런데 저는 요즘 정말 여러분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치만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한테 선택받고 싶고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 대사 사의를 직접 요청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국민 모두가 슬퍼했던 사건이고 이 고체상병 사건을 공수처가 정말로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어찌됐든 간에 참 가장 좋았을 것은 호주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거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정서에 맞춰서 사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에 국민들께서 그래도 좀 이렇게 위로감을 느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황상무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이거 문제 있다고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만두게 건의했고 그걸 관철했죠. 이종섭 대사가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국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 설득했죠. 그리고 이종섭 대사 오늘 저도 건의했습니다만 사퇴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옥희 배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늦었지만 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선거 때까지 남은 이슈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 대사 사의를 건의해가지고 이게 수용이 됐다고 하니까 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로감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가 있기 전에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좀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물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를 지금 총선 후보자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고 지금 그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오늘 이재명 대표 유세장이 아니라 법원으로 갔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나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그 법원을 오가는 그 차 안에서 유튜브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1초가 여삼축인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지금 요 시간들 좀 활용을 해서 원격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성파을의 송기호 여보세요? 대표님 이렇게 1분 1초를 아껴서 저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또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식을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차 교수님, 네. 선거 이후로 재판 날짜를 바꾸는 거는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네. 그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한 건데 이재명 대표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한 지역구의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은 제1야당의 선거를 총책임져야 되고 지휘해야 되는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들을 좀 더 법원이 좀 더 감안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이 공직선거법에도 보면 후보자의 신분 보장 같은 걸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그러니까 좀 사법적인 그런 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가 좀 더 배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치검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무리한 기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저런 식으로 재판장이 가는 길을 통해서 일종의 디지털 매체를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리는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행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서 재판 길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걸 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재판도 가야 되고 또 전국 유세도 가야 되고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지역구 개항 의뢰는 부인인 김혜경 씨가 본격 등판한 그런 모습입니다.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도 부인과 함께 출정식에 나왔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말을 어떻게 믿나? 아닙니다. 저는 과 다릅니다. 저는 저의 아내는 제 법인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내 카드를 씁니다. 저희 그 후보의 정신건강 상태와 양심 상태에 대해서 제가 보증합니다. 김일세 의원님, 김혜경 씨가 아무래도 재판도 받고 있고 또 뭐 다른 법인카드 의혹도 있다 보니까 공개석상에 좀 잘 안 나왔는데 남편 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악수 같아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그 대표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측은지심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거에
법원에서 불렀다라는 것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선거 전에 이러한 조사에 성실히 응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검찰 탄압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악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론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악수가 될지 뭐 변수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선거 결과가 보면 알 것이고요. 참고로 원희룡 후보도요. 제주지사 당시에 오마카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그래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거 도중에 꼭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시사쇼 정치단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